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상운동학 및 실습 강호성 교수입니다. 네, 3주차 교육 자체가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그 근육의 구조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1학년 때 해부학이라든지 생리학 하시면서 공부를 다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앞에 배웠던 이런 레버라든지 근육의 저희 몸에서 힘을 발생할 수 있는 역학적인 힘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육의 구조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뭐 사람 다리 같다, 그죠? 되게 이 그림을 제가 수업 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띄워드리면 약간 그 반응이 그죠? 오, 이런 반응일까요? 어, 이 그림은 루드 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사이클 경기입니다. 경기를 뛴 선수, 이게 구간을 나눠서 거의 일주일 단위로 운동을 하는데요. 사이클을 타는 그런 종목인데, 뭐 오르막길, 산, 뭐 구분하지 않고 엄청난 거리를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한 또 중반부 정도 구간이 지났을 때 선수 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근육에 이제 수분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혈관이 도드라지게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선수들이 고생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리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장에 있는 팀 트레이너나 닥터들은 이런 형태에서도 선수들이 다음 구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육을 관리하고 컨디셔닝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습들을 한번 사진에 넣어 여러분들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근육입니다. 예, 오늘은 아까 말씀대로 근육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형태 또는 구조, 그 다음에 근육 수축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슬입니다. 근육은 인체를 불안정화 시킬 수 있는 또는 갑작스런 외적인 힘 또는 반복되는 장기간의 외적인 힘에 적응하여 신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 구조에는 살코미어라고 하는 근육원 섬유 마디 그리고 근육막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육원 섬유 마디는 신경섬유로부터 자극 그리고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 공간이고요. 구성 성분으로는 능동 단백질과 구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막은요. 1번 근육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수축력을 힘줄 또는 관절을 가로질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원 섬유마디입니다. 근육원 섬유마디는 여러분 살코미아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생리학하고 그 다음에 해부학하면서 많이 이 구성에 대해서 많이 외우셨고요. 이 근육 수축 기전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을 잘 들으셨을 거고 시험도 치셨을 건데 먼저 능동 단백질에 관련된 부분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축 단백질과 조절 단백질입니다. 먼저 수축 단백질은 미오신과 액틴. 여러분 뭐 1학년 때 굵은 세사, 그 다음에 얇은 세사, 굵은 선, 그 다음에 얇은 선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건데요. 미오신 같은 경우는 근육 수축을 위한 분자의 운동, 그 다음에 액틴과의 결합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액틴은 힘을 전달하고 근육원 섬유마디, 살코미어가 단축을 위해서 미오신과 결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트로포미오신과 트로포닌은요, 얇은 세사, 그렇죠. 액틴에 포함된 단백질이 되겠고요. 먼저 트로포미오신은 액틴과 미오신 사이의 상호 조절, 여러분 이 두 개는 컴플렉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트로포미오신이 이 트로포닌이 칼슘과 결합해서 이 트로포미오신의 바인딩 사이트, 그렇죠. 이 바인딩 사이트를 노출시키기 위한 이 결합 자체 구조 자체를 변화를 시키죠. 그러면은 밑에 미오신과 결합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 그죠? 이 과정은 제가 뒤에서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1학년 때도 한번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구조 단백질이라고 하는 티틴, 티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시고 넘어가시면요. 신장된 근육원 섬유마디 내에서 수동 장력을 생성을 해서 분자 형태의 스프링, 예를 들면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티틴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런 단백질보다는 티틴이 좀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티틴을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본, 텐던, 그렇죠. 텐던이 근육과 부착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 있는 머슬 벨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실제로 수축하는 구조는 이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근육원 섬유마디가 액틴과 미오신에 의해서 수축을 하는데 저희 이 보온에 근육 머슬 벨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텐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티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조 단백질. 왜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냐면 아까 수축성 능동 그 단백질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고요. 이 티틴이라는 요소들을 포함을 시켜서 모의고사나 국시에서 한 번씩 문제가 나옵니다. 뭐 구조적인 이런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이 티틴을 좀 외워두시면 문제를 푸시는데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근육이 이 sarcomere에 대해서 수축하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육원 섬유, 마이오피브릴 그 안에 sarcomere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rcomere는요 안에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렇죠. 굵은 세사와 얇은 세사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굵은 세사는 보통 마이오신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마이오신이죠. 마이오신 단백질과 중간에 그렇죠. 이렇게 검은색 선을 뭐라고 하죠? M 라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간을 표시시켜주는 M 라인이고요. 얇은 세사 액틴이 있죠. 액틴을 구조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은 G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sarcomere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을 G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됐을 때 길이가 짧아지는 성분이 있고 그렇죠. 길이가 그대로 있는 성분이 있죠.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마이오신과 액틴이 결합을 해서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 과정들 잠깐 더 한번 보실게요. 이때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죠? 네, 이렇게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때는 ATP를 ADP와 인산으로 분해해서 그렇죠. 힘을 얻어 이렇게 바인딩 사이트와 결합을 해서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밀어내겠죠. 이때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과정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ADP와 인산은 분해되고요. 다시 ATP로 재장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로 미오신 헤드가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을 해서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이 바인딩 사이트가 액틴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렇죠. 이 칼슘 이온들이 근형질 세망, 보통 이렇게 SER이라고 하죠. 근형질 세망에서 이렇게 어, 그렇죠. 유리돼 가지고 이렇게 떠다닌 상태에서 트로포닌과 결합을 합니다. 그렇죠. 트로포닌과 이렇게 칼슘이 결합을 해서 그렇죠. 이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 그렇죠. 이 바인딩 사이트를 노출을 할 수 있도록 트로포닌의 구조를 변경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면 그렇죠. 아까 했던 과정 ATP에 의해서 크로스 브릿지를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학년 때 한번 다 보셨던 부분들이라서 이해를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이 sarcomere가 1학년 때도 조금 이 부분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형태로 이 sarcomere가 그 인접된 sarcomere하고 그렇죠. 이렇게 수축되면서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되기 되면서 이렇게 수축되는 구조가 있고 그렇죠. 짧아지는 구조가 있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대로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D라고 해서 굵은 미오신 섬유들로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이 초록색, 그렇죠. 어두운 띠죠. 그 다음에 ID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ID 같은 경우는
간은 액틴 섬유들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밝은 띠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H 영역이라고 하죠. H 영역이 여기 있죠. 그죠? H 영역 같은 경우 액틴과 미오신이 중첩되지 않는 AD 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중첩 안 돼 있는 부분 AD 내에 있어서 중첩이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그림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M선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H선 중앙, 그러니까 이 미오신의 가장 중앙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비유된 부분을 M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Z는 G라인, G디스크라고 해서 이 액틴, 간연세사를 구조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살코미어의 끝과 끝, 보통 이 G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학년 때 혹시 이 중에서 AD, ID, H, M 그리고 G 이렇게 표시된 부분 중에서 이 살코미의 수축 작용에 의해서 짧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대로 있는 이 구조물들에 대해서 외우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구조물들을 공부를 하면서 구조물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뭐 2학년 때야 1학년과 2학년 때 이것들을 이해하시기 바쁘겠지만 3학년 때는 다 머릿속에 외우시고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 때부터 저도 이제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뭘 만들어내야 됩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실 때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실 수 있겠지만 인하대, 홍대, 중앙대는 신입생이 줄고 아주대만 그대로다. 와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하대, IT, 그리고 홍대, H, 그 다음에 중앙대, G라인 또는 G디스크는 줄어듭니다. 아까 앞에 영상 한 번 더 보시면 이 지금 구조물들은 줄어들고요. 아주대, AD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객관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I밴드, H밴드, H 영역 그리고 G라인 요 세 개는 근육 살코메어가 수축할 때 줄어듭니다. 근데 A라인, A밴드죠. 아주대만 그대로다. 한번 머릿속에서 익혀보시죠.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근육막, 세포 바깥 결합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막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보통 저희가 마요파셜 보통 얘기하죠. 보통 밖에서는 마요파셜 릴리즈해서 딥하고 뭐 슈퍼피셜 파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파샤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섬유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바깥막, 요거는 근 힘살 전체 표면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근육 바깥막 전체적인 근육을 다 싸고 있다. 보통 얘기하면 저희가 파샤, 슈퍼파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슈퍼피셜 파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육 바깥막이고요. 그 다음에 페리마이오심 같은 경우는 근육 다발막입니다. 요거는 근육 바깥막 아래에서 여기 있죠. 그 아래에서 이 마이오피블을 감싸줄 수 있는 페리마이오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근육 속막, 그렇죠. 근육 속막은 이렇게 엔도 마이오심이라고 얘기해서 세포막의 바깥에서 개개 근육 섬유들을 에워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엔도마이오심, 이렇게 근육 바깥막, 근육 다발막, 근육 속막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근육 수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를 다 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육 수축에는 등척성 수축, 아이소메트릭, 그 다음에 구심성 수축, 컨센트릭, 그 다음에 원심성 수축, 에센트릭, 그리고 등속성 수축, 아이소키네틱 관련된 이 수축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징들만 다 보시고 넘어가시면 등척성 수축 같은 경우는 관절, 그렇죠. 저희가 각 운동이라고 하죠. 각 운동 없는 수축, 그리고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신체적인 정정에서 체중의 저항에서 자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운동 자체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심성 수축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구심성과 원심성 수축 경우는 두 개 합쳐서 등장성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근육의 길이가 변화,
구심성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요. 원심성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로 수축이 되겠습니다. 등속성 수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람 손에 의해서 저항을 줄 수 없는 거고요. 동일한 그 각 내에서 동일한 저항을 모든 각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등속성 장비에 의해서 조절되는 동적인 근수축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실 그 수축 유형은요. 등척성 수축입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소라는 일정한 그 다음에 매트릭이라고 하는 길이, 그래서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장력, 힘을 발생하고요. 요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힘을 준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등척성 수축의 특징은 골절이나 근의 좌상의 초기 재활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뭐 예를 들면 근육 자상 같은 경우는 근육 자체에 손상이 있고요. 골절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뼈에 손상이 있는 건데 실제 움직임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한다, 이 의미가 되겠죠. 그죠? 초기 단계에는 움직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이나 이 근육 내에 있는 길이의 변화 없이 근육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근력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등척성 수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등척성 운동에 대해서 그렇죠. 이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동영상을 활용하는 그 두 친구인데요. 보시면 그렇죠. 저항을 주는데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죠. 익스텐션에 대한 수축과 그렇죠. 플렉션에 대한 수축을 주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슈피네이션과 그렇죠. 프로트랙션, 그 두 가지에 대한 저항을 주지만 움직임 자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손목에 한번 보실게요. 그렇죠. 고정시켜 놓고 플렉션, 익스텐션, 그렇죠.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이렇게 힘을 주는 과정들을 하는 것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소토닉입니다. 아이소토닉은 등장성 수축 또는 동적 수축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고요. 컨센트릭, 구심성 또는 동심성 수축, 요거는 근육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저희가 밥을 먹을 때, 그 다음에 뭐 머리를 이렇게 만질 때 근육이 짧아지면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형태의 근수축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센트릭 그 수축 같은 경우는, 이센트릭 컨트랙처 같은 경우는 원 또는 편심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근육이 길어지는 효과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가 저희가 밥을 먹고 이 숟가락을 지면에 놔두는 동작이라든지 가방을 들고 바닥에 내려놓는 동작, 그냥 이렇게 근육이 이센트릭 천천히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 잡아 던질 겁니다. 툭툭. 그렇죠. 천천히 이렇게 지면에 놔둘 수 있는 형태가 편심성 수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그렇죠, 이분이 설명하는 걸 한번 보실게요. 아이소토닉과 아이소메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보시면, 아이소토닉 같은 경우는 토닉, 그렇죠, 톤이 발생한다, 긴장이 발생한다, 길이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센트릭 컨트랙션과 컨센트릭 컨트랙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치료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팔뚝의 근육이 저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이셉스 같은 경우는 바이셉스 컬, 이렇게 굽혀지는 동작에서 그렇죠. 제 몸 쪽으로 가까이 짧아지면서, 그렇죠. 바이셉스 브라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있는 머슬 벨리 자체가 짧아지면, 그렇죠. 아까 저희가 근육 수 쪽에 살코미어가 이렇게 크로스 브릿지가 짧아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단단해진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형태는 짧아져서 단단해진 형태가 된다. 이건 컨센트릭 컨트랙션이고요. 천천히 이렇게 바닥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것들을, 그렇죠, 에센트릭 컨트랙처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상생활 가장 많이 쓰는 동작이겠죠. 굽혔다 폈다.
Now, when we think about isometric contraction, this is 아이소메트릭이라고 where 하는 you can 등 take a 척성 cup of 수축에 대해서 water, 다시 한번 watch 설명드리고 the joint 있는데요. angle, it's going to stay the 그렇죠. same, biceps still engaged, 바이셉스랑 그 다음에 and if 저희 I 이제 start to fill 팔꿈치에서 up that 움직임이 없는데 water, 무게가 and I 계속 fill it 물을 up right to the 따라주면 top, is 이 my 물에 muscle 대한 still 무게를 working? 버텨야 되잖아요. 움직임 Absolutely, 없이. it's still 이렇게 working. 근육이 The muscle is 그렇죠. 수축 contracted, 없이 joint angle's not 그렇죠. changing. 힘을 So we see this 발생시키는 all the 걸 time in yoga, 아이소메트릭 actually, where 그렇죠. you hold a pose 등척성이라고 and one 얘기를 muscle 했습니다. keeps because it's working 세 for a 가지 long 그렇죠. period of 근육 time. 수축의 종류에 So 대해서 isometric 보셨고요. contraction is more muscle work applied, more load. 네. 다음은 아이소키네틱 등속성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속성 운동은요. 관절각이 동일한 속도로 운동하는 수축이고요. 근육의 길이와 장력의 비율에 따라서 저항의 양이 조절됩니다. 그리고 치료사, 사람에 의한 저항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관절각에서 사람이 동일한 저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속성 근력 측정 장비 사이벡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측정을 합니다. 사이벡스 장비 자체가 원체 고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반 병원에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희 센터는 있네요. 여러분들 아마 1층 그 스포츠 센터 가는 길에 보시면 1층 저희 재활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아주 고가처럼 보이는 의자가 있고 들어가는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게 사이벡스라는 장비인데 요게 이제 손상 후 재활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근력을 측정을 하면서 뭐 수술한 다리와 그 다음에 수술하지 않는 다리에 그 근력을 측정을 하죠. 눈으로 육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보통 한 7cm에 10cm 위에서 줄자로 쟀을 때 그 길이 자체가 뭐 몇 cm가 차이 난다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통 이렇게 그 환자나 선수들한테 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원하는 예를 들면 뭐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한 12주차 이후에 보통 이렇게 보호 단계가 지난 다음에 근력을 올려줘야 됐을 때 그런 두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잡기 위해서는 이 사이벡스 장비를 가지고 근력을 측정을 해서 보통은 그 정상적인 다리의 움직임들이 보통 앞뒤 그러니까 쿼드리와 햄스트링 그 다음에는 뭐 건축과 그 다음에 아픈 쪽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 건축 다리 그러니까 안 아픈 다리가 100이라면 이 환측 다리는 한 90%까지 가야지만 근력을 올리고 예를 들면 그 다음 단계인 조격이 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혹시 사이벡스 장비를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처럼 되게 힘들어 보이죠? 굽핑 할 때도 힘을 주고요. 이거는 굽핑과 펴음에 대해서 에스키네틱 등속성 형태로 저항을 줘서 여기서 이제 저희 토크 값을 냅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 변이를 낼 수 있는 토크 값을 주고요. 이 각 내에서 90도 지금 보니까 0도에서 90도까지 힘을 주면서 그렇죠. 요 사이에 동일한 각도를 줍니다. 저 정도 같은 경우는 한 30디그리 퍼 세커 정도 될 건데요. 30디그리 퍼 세커나 아니면 60디그리 퍼 세커 정도를 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 60도나 90도를 30도를 움직일 때 그 1초 동안 힘이 센 사람이들 작은 사람이들 60도 가는 동안 동일 각도 내에서 똑같은 저항을 계속 기계가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장비 자체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시게 될 건데 이렇게 등속성 운동은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등척성과 그러면 제가 등속성까지 이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린 것들이 눈에 좀 더 잘 들어오시나요?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면 원심선 같은 경우는 보행시, 감속 및 충격, 흡수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공부한 거 가지고 문제를 좀 낼 건데 이 내용들을 조금 세심하게 다 봐보실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구심성 운동과 원심성 운동 자체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뭐 재활 과정에서도 그렇고 일상을 하면서 특징을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드리면 첫 번째 같은 조건에서는요 최대 원심성 수축이 최대 구심성 수축보단 큽니다. 그 원인은 원심성 수축 같은 경우는 수축성 요소죠. 저희 몸에서 아까 수축성 단백질과 비수축성 요소, 구조 단백질, 티틴 같은 그 다음 세포 바깥 결합 조직, 막 같은 거죠. 세포막 모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는 최대 원심성 수축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같은 부하에 대해 저항 시 원심성 수축이 적은 수의 운동 단위 모터 유닛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 초기 단계에서 환자 근력 부족 시에는 원심성 수축이 원심성 운동이 효율적이다.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4번에 보시면 최대 저항 운동 시에 원심성 수축은 구심성 수축에 비해서 DOMS의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DOMS가 여러분들 1학년 때 혹시 공부하셨나요? DOMS 같은 경우는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운동 또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중강도, 그러니까 이게 무게 자체 여러분들 그 웨이트장에서 운동하실 때 무거운 무게를 들고 수축을 하신 다음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이렇게 돔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 무거운 부하를 땅에 떨어뜨릴 때, 예를 들면 수축할 때 그렇죠. 뭐 이 바이셉스의 컬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데드리프트 같은 걸 하셨어요. 무거운 부하를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이건 컨트랙트 수축을 하셨었는데 이거를 바닥에 지면에 천천히 내려오는 형태의 운동을 많이 하시면 이런 지연성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연성 돔스 같은 경우는 운동 후 12시간에서 48시간의 최고조를 달하고요. 그 다음에 한 5일에서 7일, 여러분들 뭐 보통 알고 계시는 몸살, 그렇죠? 몸살이 돔스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해드렸고요. 기능에 따른 분류는요. 먼저 설명드릴 것은 주동근과 기랑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렇죠. 지금 영상에서는 무슨 동작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엘보의 굽힘. 그렇죠. 팔꿈치의 굽힘이 일어나면서 이 팔꿈치의 굽힘이라는 것을 주적으로, 그렇죠. 주동적으로 시키는 거. 위에 보시면 각 운동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근육은 위팔 두갈래근입니다. 그래서 이 위팔 두갈래근을 주동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팔 두갈래근이 주동적으로 굽힘할 때 반대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여기 다른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저희가 저희 그리스에서는요, 보통 아고니스트를 문학 작품에서는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꿈치 굽힘의 주인공은 아고니스트, 위팔 두갈래근이고요. 안타고니스트는 주인공에 대립되는, 제가 생각에는 악당 정도, 그렇죠. 짧아져 있으면 팔꿈치 굽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악당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안타고니스트, 기랑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기능에 따른 분류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팔꿈치, 팔굽혀펴기를 할 때, 이 자세가 옳은 자세일까요? 이 자세가 옳은 자세일까요? 이 자세에, 그러면 이 자세와 이 자세의 잘못된 자세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죠?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겠다. 그죠? 요거는 고전근과 안정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관절의 지지 또는 고정 혹은 주동근의 견고한 기저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죠? 예를 들자면 푸시업 할 때 엉덩관절과 몸통이 아래로 휘는 것을 방지한다. 요거겠죠? 요거 봐도 딱 허리가 아프게 생겼다. 그죠? 그렇죠. 팔굽혀펴기 할 때 이렇게 몸통, 엉덩관절과 몸통이, 그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커플 폴스죠. 이게 골반 자체가 앞으로 안테리어 틸팅 되거나 뒤에서 허리에서 만곡을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고정근 또는 안정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작은 뭘까요? 요거는 배 바깥비근 같다. 그죠? 배 바깥비근의 역할은 트렁크 로테이션이다. 그죠? 만약에 왼쪽이면 왼쪽 트렁크 로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트렁크의 플렉션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요 말은 뭐냐면요, 협력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협력근, 시너지스트 같은 경우는 주동근의 2차적 동작이나 불필요한 운동을 제한하는 근육입니다. 첫 번째 도움 협력근이라고 하는데요.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관절 운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오른쪽 바깥비근과 왼쪽 바깥비근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트렁크 로테이션. 그러나 동시 수축 시에는 협력근으로 작용해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는 동작, 몸통 굽힘을 할 때
오른쪽과 왼쪽 바깥뒷근이 동시에 수축을 해서 몸통을 굽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서로 협력근, 도움 협력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동시작용 시에 몸통을 굽힌다. 그 다음에 순수 협력근 같은 경우는 두관절 수축 시에 불필요한 관절의 운동을 방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주먹을 쥘 때 주먹만 쥐어 보시죠. 이때 힘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주먹이 아래쪽으로 그렇죠. 주먹을 쥘 때 주먹 손가락만 쓰는 게 아니고 손목 관절 굽힌 것도 같이 이렇게 딸려 내려가려고 하죠. 이때 손가락만 굽히기 위해서는 손목 평근이 그렇죠. 손목 평근이 손목 굽힌 근들을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손가락만 굽힐 수가 있다. 이거를 순수 협력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그림처럼 손가락을 만 굽히려고 할 때 조금 요 주행 방향 때문에 같이 손목 굽힌 건까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손목 편근들이 굽힌 건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순수하게 잡아주고 손가락만 굽힐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들을 순수 협력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냅시다. 힘들게 저희 3주차까지 다 끝냈고요. 혹시 공부하는 내용들이 계속 많아지긴 한데 보시다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공부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렇죠. 바카스를 한 병 사드리고 싶네요. 자, 4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